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빈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지평이 BSR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웨비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공급망 지속 가능성과 인권 경영 및 인권 실사입니다. 최근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그 중에 인권 실사 및 인권이라는 주제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BSR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이따가 제레미의 자세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BSR은 지속 가능성과 인권 경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입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에 이제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나이키, 다농 등 전 세계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인권 경영에 관한 자문과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서 수행한 인권 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200여 차례가 넘는 인권 영향 평가를 기업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BSR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개는 오늘 함께 참여하고 있는 BSR의 제레미 프랩시어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대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부탁합니다. Thank you very 네, much. 감사합니다. The opportunity to 오늘 briefly describe BSR. 웨비나에서 My 간략하게 name is BSR을 Jeremy 소개해드릴 수 있게 Prepsis, 되어서 and I'm the 진심으로 기쁘게 regional vice 생각합니다. president for 저는 BSR, 제레미 프랩시우스라고 and I'm 합니다. based in BSR Hong Kong, where I've 아시아태평양 been 지역 working for 부대표로 about the past 홍콩에서 15 근무하고 years. 있고 지난 15년간 So 이곳에서 what is 일하고 BSR? 있습니다. In short, BSR we're an 조직 소개입니다. organization of 간단하게 sustainable 말씀드리면 business 우리는 experts 지속가능 that works 기업 with its 전문가로 global 구성이 된 network to build a 단체로서 just and 글로벌 sustainable 네트워크를 world. 통해서 As 공정하고 mentioned, we 지속가능한 have 세상을 offices in 구현하고자 Europe, 합니다. 말씀드린 Asia, 것처럼 North 아시아, America, 유럽 and 그리고 we're 북미 almost 지역에 30 지사를 years 두고 old. 있고 We 30년에 work with our 가까운 역사를 members 자랑하고 and 있습니다. their supply 우리는 chains. 회원사들, Our members are 그들의 mostly 공급망 global 협력사들과 MNCs, 함께 which recognize 협력하고 the 있습니다. importance of 우리 회원사들은 sustainability 대부분 글로벌한 and are 다국적 investing in 기업으로서 their 이들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의 challenges.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Our 지속 members 가능성 work 과제에 with us 투자하고 for many 있습니다. reasons, but 우리 회원사들은 primarily 여러 because we 이유에서 have the 우리를 diverse 택하고 있습니다. insights 그 and 이유는 experience to 다양한 meet the 인사이트와 needs 경험을 of the 제공하여 broad set of sustainability 광범위한 challenges 지속 facing our 가능성과 members 관련한 globally.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As 지원할 수 있기 noted, 때문입니다. we support our members 말씀드린 via 것처럼 insight, 우리는 our 회원사들에게 consulting, 인사이트와 and our 컨설팅, 자문 collaboration 서비스, 또 efforts. 협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So 있습니다. what do we do? Well, we work 그럼 on 우리 five 기관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hows. 5개의 what The 그리고 2개의 what's how, 즉 대상과 방법론이 있습니다. what이라 함은 BSR이 초점을 두고 있는 영향 부분입니다. 인권, 기후변화, 포용적 경제,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그리고 여성의 권익 향상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둡니다. 다음 how라는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기업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또 공급망 관리라는 전략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권 측면을 살펴보면 BSR은 지난 25년에 걸쳐서 기업이 인권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BSR이 해당 업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고 시스템적인 접근을 취하면서 협력하고 광범위하게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여 차례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에서 또 상위 수준의 전사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현장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매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협업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미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즉 여러 다양한 기업들과 공통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을 의미합니다. 협력 활동이 여기 목록으로 제시되고 있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도전 과제가 개별 기업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산업별 접근 방식과 광범위한 협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BSR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회원 가입에 대해서 추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SR에 관한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법무빈 지평은 로펌에서는 처음으로 작년에 ESG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보다 좀 더 일찍 재작년 초에 만 2년이 되었는데 인권경영팀을 국내 로펌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평은 이제 주로 기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인권 업무를 하면서 기업과 인권이 만나는 지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인권 문제에 관한 많은 진정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ESG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인권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공급망과의 관련성 속에서 점점 더 이제 고민거리가 되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인권경영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BSR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고 BSR과 연락을 해서 흔쾌히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지평과 BSR은 공동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인권 정책 수립 그리고 인권 실사, 인권 영향 평가 이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BSR은 여러 이제 대륙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법무법인 지평도 국내 로펌 중에는 가장 많은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평과 BSR이 각 대륙에 보유한 19곳의 지사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인권 실사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세 분이 각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님이 국내외 인권 실사 법제화 동향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국내외 인권 실사 법제화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ESG가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경영을 바라보는 ESG의 관점과 그 인권 경영,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의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ESG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재무 이슈에 대해서 그것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인권 경영은 그러한 비재무 이슈로 인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능한 CEO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ESG 관점에서는 이것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CEO 리스크, 오너 리스크, 갑질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이 평판이 하락되면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 경영의 관점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자, 당사자인 그 신입사원의 관점입니다.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일생 동안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이란 이 이해관계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하는 관점에서 경영을 바라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권경영의 원칙은 2011년 6월 UN 인권이사회가 제정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GP에 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UNGP는 보호, 존중, 구제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고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분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희 기업이 인권보호법제가 잘 정비된 선진국에 진출하든 그렇지 않은 개도국에 진출하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UNGP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정책을 선언할 것, 공개적으로, 인권 실사를 할 것, 그리고 구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인권 실사일 텐데요. 마치 저희가 기업이 M&A를 할 때 그 피인수 회사의 리스크를 발견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듯이 이 인권 실사를 통해 기업 활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 실사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4가지 단계의 연속적인 과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업이 자체 활동 또는 사업 관계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실제적,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발견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 UNGP는 이 부정적 인권 영향을 인권 리스크라고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리스크는 사업장 내에서 기업의 자체 활동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관계, 공급망을 통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인권 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내용을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내부 통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조치들을 이해관계자들 피드백을 받아서 추적하는 단계, 그리고 인권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과 대내외적으로 소통하는 단계,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이것은 그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느냐, 이 이슈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위쪽 그림을 보시면 기업이 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겠죠. 그렇지만 아래쪽을 보시면 기업이 직접 인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즉 제3자의 인권 침해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제3자가 가한 인권 침해를 에 대해서 기업이 기여하거나 또는 제3자의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을 때도 기업은 적절한 대책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인권 존중 책임의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그 2013년에 그 방글라데시에서 대형 의류 공장이 붕괴가 돼서 그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 한 1,13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류 공장 안에서는 뭐 베네통이라든지 망고라든지 어떤 글로벌한 의류 기업들이 주문한 위탁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그 야기한 사람은 건물주이거나 혹은 그 안에서 열악한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동을 강요한 하청업체 사업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네통이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만약에 베네통이 이러한 열악한 의류 공장 내의 작업 환경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주문을 의뢰했다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이 사고 발생 며칠 전에 콘크리트 기둥이 균열되어이 발생했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낮은 단가의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걸 묵인했다거나 이런 정도까지 나아간다면 이 인권 침해에 기여했다라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UNGP가 제정된 이후로 인권 영향 평가 등 인권 실사를 이행해 왔고 특히 인권 전문 기관들과 함께 일을 진행했습니다. UNGP도 인권 전문가들이 인권 실사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권 리스크라는 게 잠재되어 있고 이거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인권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BSR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인권 실사 절차를 조력을 해왔습니다. 이게 소프트로였던 UNGP는 유럽을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인권 실사 의무화 법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 강제노동, 아동노동 이 분야에 대해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고요. 두 번째는 인권 목록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6월에 제정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입니다.
이 법의 특징은 그 인권 리스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던 것처럼 아동노동, 강제노동, 작업장 안전보건, 결사의 자유, 노동 3권, 차별처우, 환경오염 이러한 인권 리스크들을 유형을 규정을 한 다음에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것, 그리고 이 관리 책임자 부서를 확정할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리스크 분석할 것, 인권 영향 평가겠죠, 이것이. 네, 그리고 구제 조치를 할 것, 문서를 작성 및 보고할 것, 이런 포괄적인 실사 의무를 기업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총 매출액의 2% 이상의 질서 위반금이 부여가 될 수 있고요. 이 독일법의 특징은 이 공급망의 범위를 직접 협력사, 즉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간접 협력사까지 원칙적으로 포함을 하되 실사 의무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과하는 걸로 정한 것입니다. 2차 이하의 간접 협력사는 기업이 그 의무 위반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인지한 경우에 정기적인 리스크 분석 등을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3월에 EU 의회에서 채택을 결의한 인권실사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 적용 대상이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부 중소기업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실사의 정의를 보시면 거의 UNGP 원리와 동일합니다. 정의를 보시면 인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발견 및 평가하고 이것은 인권 영향 평가겠죠. 예방, 중단, 완화하며 이거는 내부 통합일 테고요.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3단계의 그 추적 단계이고요. 이를 보고 및 설명하는데 4단계 소통 단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사 전략도 그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것을 제시를 했고요. 좀 특징적인 점은 실사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것을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조항에서 기업이 직접 야기한 것뿐만이 아니고 제3자의 인권침해 등에 기여한 그런 기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만약 그 주의 의무를 실사 의무를 다한 경우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권실사법제뿐만이 아니고 ESG 법제 일반에 대해서도 UNGP 원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안 CSRD 초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 2월의 보고서에 기업이 재무적 중요성뿐만이 아니고 영향 중요성도 함께 공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영향 중요성을 설명하는 그 좌측표에 보시면 이게 기여한, 야기한,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런 표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그 소셜 텍소노미 초안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도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 핵심 기준으로 UNGP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작년 말이죠. 불과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인권정책 기본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된 게 아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죠. 그래서 제5장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장이 신설되었고 17조 1항에 보시면 인권을 직접 침해한 것뿐만이 아니고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해서 기여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18조 1항을 보시면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해서 후속 입법의 근거 조항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란 결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주이건 공급망이건 구체적으로 내려가 보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그 이해관계자인 그 사람이 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창욱 변호사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인권 실사의 개념이 유엔을 비롯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특히 최근 유럽에서 인권 실사가 어떻게 법제화되고 있는지, 나아가서 한국에서 인권 정책 기본법안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BSR의 로사 쿠스비안토르 어소시에이트 디렉터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권 실사 방법론, BSR의 인권 실사 방법론과 사례 연구입니다. Okay, thank you very much. And 네, good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로사 쿠스비안토로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BSR 부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사들과 다양한 인권 이슈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일을 해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관의 활동과 교훈을 공유하게 돼서 기쁘고 활발한 토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를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개괄적으로 인권과 UN 인권 지침 방법론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BSR의 인권 영향 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호를 설명하고 사례 분석을 제시하여 우리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하여서 회원사의 인권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소개와 여러 정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늘 참석자들은 이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권에 대한 지식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동향이 있습니다. 인권의 초점, 또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점 더 기후와 인권의 교차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가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혁신의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별도 주제들이 총체적인 인권 접근으로 통합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좋은 기업 지배 구조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후 회복력을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UN 인권 지침, 방금 전에 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기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어떻게 권리 보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 국가들이 국가행동계획, 즉 NAP를 수립하고 법을 제정해서 UN의 인권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앞으로 법제화되는 트렌드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포괄적인 인권 실사가 의무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별 접근 방식이 아닌 총체적인 인권 실사,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NGP 인권 실사 측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NGP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또 기업이 연루되었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인권 실사를 실행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첫 단계가 인권 평가입니다. 그러면 인권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평가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종업원이나 지역 사회에 사람들의 초점을 두는 것이지 기업의 평판이나 재무적 또는 법적 리스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 영향평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법이 더 약할 경우에 평가는 더 상위 수준의 인권 기준을 선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아마 기업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와는 차이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RBA 감사의 경우 국가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 질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다루기를 바라겠습니다. BSR의 인권 방법론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국가와 산업과 관련한 데스크탑 조사, 두 번째는 내부 문서 검토, 즉 기업의 경영 정책이나 시스템을 살펴보는 검토가 되겠고 세 번째는 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네 번째는 우리 BSR의 여러 다양한 동일 업종과 국가 내 타 기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분석입니다. 영향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기업마다 다양한 위험에 처해져 있고 또 한정된 자원을 통해서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고 시급성이 높은 위험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우선순위 설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의 현저성, 셀리언스입니다. 즉 위험의 심각도 또 권리 보유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발생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규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심각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임금 체불의 문제인가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문제인가, 또 구제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상대적으로 임금 체불일 경우에는 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가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구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 영향이 해당 국가나 업종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행동의 관련성입니다. 귀속 여부를 살펴봅니다. 즉 기업이 직접적으로 야기를 시켰는가, 이 영향을 야기시켰는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귀속성을 보는 것이고, 다음은 레버리지, 변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자체의 사업장들을 보면서 공급망 협력사보다는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기업의 관리 정도를 보면서 잔존 리스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여입니다. 기업들은 사실 서류상으로는 훌륭한 관리 방침이나 시스템을 수립을 해 두었지만 실제로 이에 따라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업의 직원과 지역사회와 면담을 통해서 해당 방침이 현장에서 실제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갭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어떠한 부분이 가장 갭이 큰지, 그리고 기업에 의해서 어떻게 시정되고 대응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권 영향 평가 보고서 출력물인데 여러 다양한 기업별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는 위험의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1등급 위험은 시급성이 가장 높은 위험이고 이에 대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3등급 위협도 중요합니다만 유연성은 존재합니다. 만약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차트 자체에서 배제됩니다. 결국 기업이 취하는 행동, 이를 통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다개년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현장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현재 BSR의 회원사들, 동남아시아 회원사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된 인권 영향 평가의 사례입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주요 정부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 아태 지역에 있어서 대략 2,500만의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들이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00명 중 4명이 이 지역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률이 가장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노예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하고 있는 지수인데 정부의 대응 능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평균 점수는 C 트리플 등급을 받았습니다. 즉 정부의 대응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부 대응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인권 실사 의무 법제화의 움직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영 외에 있는 국가들의 요구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기대 수준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도 보류 명령 WRO 형태로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청이 발급을 하여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SR은 특히 매우 광범위하게 이주 근로자 정책 그리고 관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주 근로자들이 아태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여기에 정부 규제나 대응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주 근로자와 관련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수행하여서 기업이 정보에 입각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장기적으로
이들의 사업장 또 협력업체에서 이주 근로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는 이주 근로자의 전체 고용 전주기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단계별로 각기 다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권 영향 평가의 실무 예시입니다. BSR은 공급망 협력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 한국 대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스크탑 조사를 하고 내부 분석 검토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1주간의 현장 방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평가를 수행하게 될 때 사이트에서 125명의 직원에 대해 면담을 하였고 2개의 기업의 중요한 현지 협력업체 면담, 또 시민사회단체나 정부 측의 이해관계자와 면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의 관리자들, 경영진들을 면담하였고 또 관련된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원격 유선으로 면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정보를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평가 과정에서 수집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 또 강제노동과 관련한 정보, 그리고 아동노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입니다. 장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영향평가를 할 때 활용하게 되는 자원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평가 결과가 무엇보다도 UNGP 기대 요건에 맞춰서 매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중요한 3개 측면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이 평가 결과 구체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를 보시게 되면 상위 수준에서 이 영향평가의 발견사항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리되고 또 기업의 다양한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권 경영, 인권 관리가 기업의 다수 기능 부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권 경영과 관련한 행동과 조치가 여러 부서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는 여러분들의 인권 경영과 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많은 외부 이해관계자들,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 측에서는 이 기업이 처하고 있는 문제와 이를 다루기 위한 계획에 더 관심이 있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례 지속 가능성 보고의 일환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별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도움이 되는 자원은 추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 기대하고 인사이트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전 사전 질문이 여러 참가자들에 의해서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논의가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사 부디 디렉터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BSR이 인권영향평가의 프레임워크를 세워나가고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로 강제노동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리고 인권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BSR의 제레미 프랩시어스 부대표가 공급망 지속 가능성과 인권 리스크 관리에 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today about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급망 지속 가능성과 인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발표를 하면서 아마 이미 두 연사가 다루신 주제를 다시 언급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간략하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각의 슬라이드를 상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후에 저희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 행사를 주관해 주신 지평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급망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기업이 시스템 솔루션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ROI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대응 반응을 논의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업의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주제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급망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의를 드려보자면요. 아마 사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공급망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그러면 공급망이라는 것은 바이어가 구매 결정으로 공급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망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구매 결정으로 연관이 되는 공급망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협력사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 이상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나중에 다른 영향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급망에서 지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역 사회나 환경을 존중하는지, 또 법적 윤리적 의무를 충족하는지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처음부터 좀 확실히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급망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려 사항이 기업의 구매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이 되었는지, 또 공급망 전략과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기업 제품의 품질, 가격, 납품에 대한 기대 등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상호 연관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우리 공급망에서 나쁜 것이나 또 부정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는 잘 알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나쁜 것을 피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좋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공급망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저희 BSR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효율적이고 형평적이며 투명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가장 자명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그것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회복력이나 지속 가능성을 희생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최저 비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나 회복력 등등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등한시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투명성 측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또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명성도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셋째, 로사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기업과 인권의 환경이 발전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만큼 기업 스스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공급망 지속 가능성 측면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영향도 이해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권이 주목받게 되면서 또 각국별로 인권 실사 요건에 대해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업은 물론이고 또 공급망 모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 기업의 공급망 협력사들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앞서서 로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이나 또는 현대판 노예제도 등등은 결국 관련된 법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 모두 역시 기업이나 공급망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은 사실 여러분들의 시장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에서는 강제 노동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면화나 실리콘 등등 원자재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최종 제품도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급망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또 실사나 책임성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고객들의 기대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고객의 현재 미래 기대사항이 무엇일까요? 이제 뭐 다운스트림으로 보면서 현재 미래 공급망 기대사항을 보게 된다면 결국 기업이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가는 점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오는가에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자, 알겠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보통들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공급망은 사실 기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매 결정이라고 한다면 두 자발적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요. 이를 접근 방식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들으셨지만 이미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난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법이나 지침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회사가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5년 뒤에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BSR 공급망 리더십 사다리를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공급망 지속 가능성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기업의 전략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이 공급망 리더십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업이 답해야 하는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인식 제고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실제 문제에 대응하고 완화시키고 또 공급망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사 같은 활동 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조직 전체가 이 목표에 일치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사적인 일치를 통해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또 기업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급망을 조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도 포함이 되고요. 또 외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사나 직원들, 업계 참여자, 관련 이해 관계자들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걸 시작하는 프로세스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일단 지금의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우선순위 설정하고 또 다음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구축하려면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급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또 관련된 리스크나 영향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사회적 인권 영향으로부터 이러한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기업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이해하고 또 반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종종 이제 이것은 두 개의 개선 사이클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먼저 외부 지향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런 지속적인 개선 주기를 공급망 파트너를 대상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 관리 체계입니다. 우리가 인권, 공급망 문제나 또는 관리 시스템 등등을 구축해서 기업의 기대사항을 실행해 나아가고 또 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사이클인데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공급망은 근본적으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구매 기능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 ROI는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ROI는 공급망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력을 증대시키고 위험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략에서 이를 명확하게 다루면서
회복력을 강화하고 위협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인데 사실 또 여기에는 기업 가치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성이나 책임성을 증대를 하여서 기업 평판의 개선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공급망 재무 관리에 이를 통합을 해서 그래서 또 기업과 공급망에게 있어서도 윈윈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저희 BSR 웹사이트에도 올라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ROI는 브랜드나 제품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브랜드에 통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루이 앤 그레이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허 프로젝트를 하게 됨으로써 또 이러한 효과를 얻어내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바로 공급망 활동을 기업에 대한 신뢰나 또는 윤리적 행동으로 연결을 하여서 그래서 이 회사의 브랜드 자체를 더 강화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업의 공급망 전략을 제품에 통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H&M 또 이러한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을 공급망과 연동시켜서 기업의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더 많은 유통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함에 따라서 소비자 편의가 증대되고 또 이를 통해서 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또 소비자들의 제품단에서의 관여가 점차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윤리적인 요구가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보다 광범위하게 보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어떻게 구매를 하는가라는 것이 결국은 또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판매하는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향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 기업이 공급망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기업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바꾸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기업의 구매 방식이 결정이 될 것이고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지배 구조상 기업의 공급망 기대 사항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레미 부대표님의 좋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공급망에서 지속 가능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안에서 인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은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이해관계자의 기대는 무엇이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받았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서 우선 몇 가지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요즘 뭐 많은 상장 기업들이 특히 공기업들이나 이제 인권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 기준은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라고 해서 RBA 기준에 따라서 인권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UNGP 기준에 따른 인권 실사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RBA 기준에 따른 인권 실사 외에도 별도로 UNGP 기준에 따른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러미 부대표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동료인 로자에게 이 영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질문이고 사실 우리 BSR이 회원사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RBA는 훌륭한 표준이고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됩니다. 기업이 우선 RBA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BA에서는 동일한 국제적인 인권 표준을 보고 있습니다. 인권 기준을 보면서 무엇보다 관련된 인권 위험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UNGP 하에 수행이 되는 UN 인권 영향 평가와 유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특히 우리 협력 업체나 그 사업장이 어떠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RBA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기업의 사업 운영이 국가 차원의 규제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법의 준수 현황을 봅니다. 만약에 정부가 강력한 인권법을 가지고 있고 노동법 그리고 ILO와 관련한 핵심 협약들이 모두 비준이 된 경우 시행이 잘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RBA 감사가 매우 포괄적으로 그리고 동일한 국제적인 인권과 관련한 다시 말해서 UNGP가 기대하고 있는 유사한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준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모든 ILO 관련한 협약에 비준이 되지 않았고 또 취약한 규제 또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권 실사가 권고됩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결사의 자유나 또 이런 그 공동 협의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회원사들에게 지원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A 감사를 먼저 수행을 한 기업들이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 실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서 특정 기업, 국가들, 특히 이런 인권과 관련한 법이나 이 노동 관련한 법이 그렇게 강건하지 않은 그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이키에서 일했었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나이키에서 일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 당시부터 바로 이제 이러한 인권 실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나이키와 관련해서 또 BSR에서도 이제 워킹 그룹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과 관련하여서요. 그래서 이제 인권과 그리고 또 이 UNGP 프로세스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새로운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권 실사의 목적, 특히나 우리 회사에 있어서의 인권 실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의 오너십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에서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RBA 형식의 액션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권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이라거나 또는 이 인권 실사에 대한 그러한 기준도 결국은 RBA 자체보다는 우리 회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또 말씀하셨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리스크나 또는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신입 직원에 대한 괴롭힘 이런 것은 사실 완화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 관리 제도를 갖추게 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회사의 오너십과 우리 회사의 활동 범위 그리고 또 우리 공급망의 활동 범위나 오너십에 대한 것이지 RBA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SR에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할 때 아까 이제 우선순위 식별 방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혹은 산업별로 혹은 기업별로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 인터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Maybe I can start again. And then 제가 먼저 시작하고 제레미가 첨언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포괄적인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두었고 이것이 전 세계 기업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에 따라서 또 산업에 따라서 이 전체 리스트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목록으로 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 따라서 이 특정 자산,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의 자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서 인권 위험 목록을 추가적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 축약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초기적으로 정리된 짧은 목적을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20개 정도의 이슈들을 추립니다. 50개 정도의 인권 이슈로 시작을 해서 20개 정도로 추리게 됩니다. 물론 매우 리스크가 높은 섹터라면 또 국가라면은 리스트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관여 또는 면담 수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야 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기업들과 면담도 하고 우리 평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관련된 국제 이해관계자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또 미래 해당 국가나 업종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 있는 지역 민들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내부 직원에 대한 이해관계자도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의 경영진들과 만나는 것,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지 팀을 만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 차원의 관리팀과도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방침, 또 국가 차원의 방침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직원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 또 여성 근로자, 남성, 또 임시직, 비정규직, 또 이주 근로자가 있다면은 모든 국적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폴리네시안 등 여러 다양한 이주 근로자들의 관점까지 다 이해하기 노력하고 또 지역사회 민들도 중요할 경우에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여성, 남성 등 다양한 측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면담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또 적절한 조합의 인원들에 대한 면담을 하고 또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레미가 첨언을 해주실까요? 워낙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인권 실사를 한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인권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10개 정도의 이제 인권 목록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지,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인권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핵심적인 기본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인권 실사가 어떤 인권 이슈를 식별하고 발견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주어진 체크리스트에 OX를 하는 그런 약간 형식적인 과정으로 흐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방금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강조하셨는데 실은 저는 인권 실사라는 것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인권을 매개로 한 대화의 과정이다. 그 안에서 인권 이슈를 찾아내고 또 인권 역량을 키워내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인권 실사를 일종의 약간의 어떤 시험 보는 거 그래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긴밀하고 깊은 소통보다는
우리가 아동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아라는 것에 답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오늘 두 분의 발제와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질문이 이제 보통 한국 기업들은 지금 인권 실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딧 부서가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무팀이 하거나 아니면 ESG 관련된 팀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BSR과 같이 그런 제3자에 의한 인권 실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제3자 실사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Maybe I can start again.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So thank you so much. That's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and also 흥미로운 맥락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은 강력한 내부 팀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이 내부 인권실사 차원을 보다 강화시키려고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이 인권 실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와 또 혜택이 큽니다. 특히 어떤 이해 상충 문제가 있을 경우 또 여러 긴장 관계가 외부 이해 관계자들 또는 내부 이해 관계자들과 존재하는 경우 파업이 있을 경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가 아닌 독립적인 제3자가 해당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면담을 수행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취합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기업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기업이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의 인권 전문가가 개입이 될 경우에는 이 정도 솔직 담백한 피드백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기업들은 사실 체크리스트 보면서 우리 아동 노동 하지 않는다, 강제 노동 하지 않는다라고 틱틱틱틱 박스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런 강건한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이나 규범 등이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핍니다라고 선언은 하지만 더 많은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강건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체크리스트에서 하고 있다라고 체크만 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실사가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실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실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차원에서 내부적인 점검과 또 준법 여부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보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위험을 파악하고 UNGP의 기대사항들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제로로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업체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고 이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스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경영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ll add a couple pieces. 예,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지평과 함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예, 지평이라는 법무법인과 왜 함께 있는 것인가? 자, 사실 실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된다면 사실 또 예를 들면 언론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법적 책임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증권거래소와도 보았을 때 물론 또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재무팀이 있으니까 장부 관리는 다 하겠지만요. 또 누군가가 와서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장부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외부 감사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권 실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을 때 먼저 이 책임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뭐 미국으로 수입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은 또 세관 보호, 이 세관 국경 보호국에 답변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하였는가? 우리가 정말 모든 블라인드를 다 제거하고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찾아보았는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는가? 사실 모든 회사가 다 어떠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문제를 발견을 하여서 여기서부터 뭔가를 배우고 또 통합을 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사회에서도 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예를 들면 또 이사회에서 우리의 이 인권 실사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큰 부담 없이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런 책임성이 점차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또 다른 이슈나 아젠다가 생각이 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리포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권 실사가 단지 체크리스트에 OX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리포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보통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에 인권 이슈를 내용에 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어느 회사의 이제 인권 항목을 보니 이제 그 아동 노동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표시하면서 자산에 인권 침해가 0건이다 이렇게 표시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어떤 뭔가 인권 침해가 0건이라는 것이 과연 자랑할 수 있는 혹은 객관적인 리포팅일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들었는데요. 결국 내부적으로 인권에 관해서 잘 소통하고 교환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인권 이슈를 잘 식별하고 대외 리포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 기업들 중에는 인권만 독립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내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 뭐 한 개의 회사가 그런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원래 저희가 뭐 1시간 정도를 예정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나온 요 질문은 그래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 쭉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이 그 EU의 그 법제화, 인권실사 법제화, 특히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의 이제 관세 세관 국제거래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주로 EU와 미국의 그런 동향에 비추어 한국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요거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Maybe I'll start this time. 이번엔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어떻게 보자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공장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사고가 없겠죠. 그러면 0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공장에 사람을 넣자마자 리스크와 또 사고의 확률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모든 회사들이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인 시간 대비 뭐 시간 손실 뭐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믿지 않습니다. 사실 인권,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결국은 또 사람이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또 서로 의견도 있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뭔가 잘못되기 마련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회사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일단 감사하는 건 문제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출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은행들이 그렇다면 자금 세탁 방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이 세 단계의 컨트롤 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뭐 고충 처리 제도 같은 것, 또 구제 같은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실 그래서 물론 관리 체제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Sure, if we have time to address these.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맞아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평 측에서 Oh, okay, great, thank you. 네, Well, thank you. 좋습니다. So, yeah, I totally agree with your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the reporting question. 이 보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이 법제화되고 있는 인권 실사 요구사항의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NGP는 여전히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화 요구사항의 토대이죠. 이 국가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인권 실사 프레임워크를 갖추었느냐에 대한 기대 사항을 가지고 있죠. 민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통합하고 추적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UNGP에서는 인권에 대한 방침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 선언. 그래서 우리 뭐 윤리 강령이나 등등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선포하여야 하고 또 뭐 고충 처리 제도 등등이 있어야 되고 또 구제 절차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충 절차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에 대한 효과성에 추적을 하고 있는가 또 보고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충이나 민원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가. 물론 모든 불만 사항들이 다 유효한 불만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효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 입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UNGP에서는 이러한 구제 절차를 수용한다라는 기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하는지 보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적절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기대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지평 측과 우리가 이 웨비나 이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인권 실사 의무화를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는 아마 회원사를 중심으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목록은 공유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해당 뭐 산업이나 기업의 관련성이 있는 이슈들을 추려서 규제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창욱 변호사님도 EU랄지 어떤 국제적인 이 인권시사 법제화 동향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드렸듯이 뭐 독일은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23년, 24년에 시행이 순차적으로 되고요. EU 법안은 지금 사실 좀 논쟁 중이어서 계류 중입니다만 한국이 EU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그 EU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조만간 인권 실사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테고요. 굳이 인권 실사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EU 차원에서는 다양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해서는 공급망에 대한 공시 부분도 영향 중요성이라든지 이렇게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권 정책 기본법안이 아직 기본법이지만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굳이 EU 수출 기업이 아니더라도 한국 자체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해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BSR과 함께 인권 실사, 특히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굉장히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에서 인권 기업과 인권 이슈가 이제부터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기업들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 하면 사람을 존엄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고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회사야말로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 그리고 소비자라면 그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은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이슈가 기업의 자신의 문제로 될 때 기업은 오히려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좀 더 나은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BSR과 공동으로 개최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Jeremy and Rosa, thank you for coming and wonderful presentation.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레미 로사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